안녕하세요. 최종정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수요일날 3월 1일날 두 번 해가지고 이래 최근 판례 이래 빠르게 한번 이래 정리하는데 양이 꽤 됩니다. 이게 160페이지 정도, 그 정도 이래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이래 골라서 이래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최근 판례들, 2차 문제가 지금 법무사 쪽에서 보니까 최근 판례를 출제했거든. 특히 채권에서 논점되던, 소멸시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잖아요. 상계 적성이 있다면 상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작년에 안 되는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안 되는 판례가 유익비 상한청권, 판례, 유익비 상한청권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지 판례가 있는데 그걸 2차에 발언했어요. 법무사 2차에서 바로 출제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들어오니까 객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관식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해가지고 빠르게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쌓여있는 판례가 좀 보여요. 특히 일부 청구와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판례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민소 보니까 판결의 경정 판례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보이던데 최근 판례를 모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유력하게 한번 올해는 예상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기판력 중에 굉장히 어려운 판례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기판력 판례 중에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례고 수준이 있는 판례가 민소에서는 나와 있던데 여기도 채권에 대해서 좀 중요한 판례들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상계쟁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꼼꼼하게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주관식을 대비해가지고 결론이라도 좀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많은 판례인데 이걸 다 여기서 지금 천천히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기는 좀 시간 낭비일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거 제가 좀 몇 개는 골라드릴 테니까 판결도 판례 전체가 중요하지 않고 핵심되는 파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빠르게 짚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실 때 이제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번 스크린 한다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민법 다음 주에 민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끝낼 테니까 한번 마무리할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근에 다뤄진 변리사에서 출제된 것들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그런 것들 보일 때마다 한번 관련 논점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1번 관서법인데 1번은 법정지상권이 아직 관서법상 법정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현행 법에도 맞는 제도인지 그게 한번 문제됐는데 여전히 유지된다는 거 실익이 있다는 거 법정상권을 인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례니까 크게 문제 안 되고 자 이거 잘 봐야 될 게 2번 요즘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 문제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 판례입니다.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2번은 참고로 보시고 자 3번 판례는 재건축 조합 판례인데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인센티브 결의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정하는 관련된 그런 판례가 되는데 2번 요지만 보시면 재건축 조합의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요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자체에 따른 단체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 이득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요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했을 때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원들에게 100을 주기로 인센티브를 100을 주기로 결의했는데 여기가 적당한 범위가 80까지만 적당한 범위고 이거 초과하는 20부분은 무효라고 판단될 때 그때 여기만 무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만 초과 부분만 무효로 평가하게 되니까 전체 인센티브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80까지는 정당하니까 이거는 무효가 되지 않고요. 초과하는 부분만
물어본다는 거, 거기 정리해 두시고. 자, 4번 발표할까요? 4번 판례 이래 발표하시고. 원래 그 변리사 시험이라고 있는데, 거기 1차 시험에 이게 답으로 나왔더라고. 답으로 출제가 됐던데, 1번 요지에서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계약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요,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이루어서 해제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가 인정해 주는데, 그거는 예상할 수 없던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해제권을 주게 되고요. 즉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요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요 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당사자들에게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의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사정이나요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그때 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기초로 되지 않는 사정 그리고 어느 일방 당사자가 위험을 떠안기로 한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떠안기로 한 부분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게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 이게 변리사 시험은 옆에 그 표현이 나왔어요. 이 밑줄한 거 이게 나왔는데요. 사정 변경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 구체적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이나요 당사자 지위나 거래 경험과 인식 가능성 사정 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개별적 동그라미에서요. 이게 키워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래 따지는 거지 추상적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단다. 이게 이런 것들이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하나로 이래 선언하지 않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이래 된다는 게 판례고 또 이때 합리적 사람 입장에서 볼 때요 그 당사자들이 사정 변경을 예견했다면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것들은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이래 볼 수 있죠. 볼 수 있게 되고 자 밑에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요 이때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해제 못해요. 사정 변경을 위해서 해제할 수 없고 특히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지가 적용되기가 되게 쉽지만요. 근데 이런 사정만 어떤 사정 변경을 위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일방이 불이익을 발생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위에서 봤던 여러 요건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 개별적 사정들 이런 것들이 예견 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차고송금 판례가 3개 나와요. 5번, 6번, 7번이 이래 차고송금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우리 기본 입장이 갑이 을한테 이제 송금을 이래 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병한테 송금하는 거 이게 차고송금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문제된 거는 차고송금과 수취인 간에 수취인 간에 어떤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 문제가 얘가 돌려주기로 승낙했다든지 아니면 반환을 긍정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은행이 얘한테 반대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송금되면 수취인은 바로 은행에 채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얘한테 반대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게 상계할 수 있거든. 원칙적으로 이래 상계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상계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가 있거든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가 이 사람이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상 이것들은 상계하면 안 돼요. 신의칙상 상계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얘가 지금 반환을 승낙한 경우라도 이 은행이 상계를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치한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게 5번, 6번, 7번까지 해가지고 이 3개 판례가
같은 선상에 써서 있는데 이거 끝판왕은 7번입니다. 7번이 7번 정리하면 돼. 7번 정리하는데요. 자, 밑줄은 따로 이렇게 꺼드릴 테니까 첫째 줄 보면 판결료지. 송금의뢰인이 차고 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이 차고 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을 때는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 수취은행의 위와 같은 상계는 공공성을 지닌 자금 이체 시스템의 운영자인 수취은행이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하로 그의 희생으로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내지 상계권 남용입니다. 이거 돌려주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상계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칙에 위반돼서 상계권 남용인데 다만 별표하세요. 다만 별표하면 밑줄 하세요. 세 줄.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요. 그 자동 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는 수취은행의 상계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이걸 담보로 대출해서 자동 채권을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를 담보로 해서 만약에 여기 예금 채권을 담보로 이 사람이 은행이 얘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채권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예금 채권에 이미 제3자가 압류가 먼저 들어와버렸어. 제3자가 압류가 들어오면 이때는 상계가 이래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밑에 위와 같은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입금된 금연에 해당하는 예금 채권이요 이미 제3자에 의해서 감료되거나요 압류돼 있어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게 허용되더라도 이거 꼭 표시하실 게 피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피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압류됐을 때만 상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압류된 금액만 상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압류된 금액만 상계할 수 있고 이거 벗어나서 상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판례가 다 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는 7번이 최종적인 내용이 이래 되게 되고 요 표현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압류된 금액, 피압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 그 쟁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권리 주체로 가시면 8번 판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요. 자, 8번 판례는 성년 의견 개시와 한정 의견 개시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그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에 따라서 당사자 주장이 구속돼서 판결해 줘야 될지 아니면 당사자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알아서 판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처분권주의가 적용 안 되고 법원이 알아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동그라미 3번에서 4줄 내려오시면 돼요. 4줄 내려오시면 언더라인 된 거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개시 청구가 있을 때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보면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개시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나 성년 의견 제도와 한정 의견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어느 쪽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고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 줘야 되고 따라서 한정 의견 개시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 의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 의견 개시를 희망한다면요. 법원이 성년 의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 의견 개시 청구 있어도 함정 의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이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그에 맞춰서 판결하면 되고 마지막에 그 맨 밑에 세 줄만 볼게요. 피성년 의견이나 피한정 의견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래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요.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 의견이나 한정 의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 결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성년 의견과 한정 의견이 구분되게 되는데 이게 꼭 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감정이 없어도 이런 것들은 개시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9번 판례는
동그라미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 판례인데, 법인만 무조건 대표 기관이 행위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채무불이행 책임도 법인만 부담하게 된다는 거. 동그라미 1번 판례죠. 법인의 대표기관이 통하여 법률행위를 했을 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 효과는 대표기관 개인이 아니고 본인인 법인한테 귀속되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니고 법인만입니다. 법인만 책임 조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인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는 대표기관 개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죠. 그래서 둘이 부진정 연대채무로 이래 부담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이 판례가 혼동이 되는데 이게 예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예외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법인만 부담하도록 이래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0번은 기본재산 팔 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받아야 되죠. 그 정관 변경이니까 주무관청 허가 이래 필요하게 돼야 되는데 그 허가를 계약 전에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약 후에도 허가받아도 될지 그와 관련된 판례가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발표하고 학교법인이 용도 변경이나 의무 부담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계약 후라도 점 찍고 계약 후라도 관할 관청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부채자 재산관리인이 그 처분행위하고 나서도 추인 의미로 허가가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후라도 허가받으면 유효로 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하거나요. 그 밖의 관할관청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무효로 확정됩니다. 무효로 이래 확정되는 것으로 처리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비법인 사단 판례인데요.